많은 분들이 굉장히 예쁘다, 좋다는 표현을 한 공간인데요. 이 불빛들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농민들이 별이 돼서 불을 밝혀주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이죠. 바로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민중의 힘을 뜻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울려요. 바로 그때 당시 농민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공항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추모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의외로 일본 분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발목 장터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에요. 가운데 감나무 보이시죠? 가운데 연설하고 있는 사람도 이 고부군수 조병갑 확장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연설하고 있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를 대변해주는 대변자, 아나운서 역할을 바로 삭가 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들평야는 호남 평야 중에서 가장 곡창지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드나들면서 서해가 만조가 되면 배가 드나들었다 해서 배들평야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가장 수탈이 시작이 됐고 바로 이게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읍시에서는 가장 발전되지 않는 이쪽은 이제 개화사상이고 이점 척사운동이 있습니다. 개화사상은 우리나라를 개방을 해서 사회 개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갑신정선을 들 수가 있죠. 먼저 자신들만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민중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갑신정선은 항상 역사 속에서 중요시된 것은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가보개혁이죠. 바로 그 흐름이 10년 후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급진 개혁파에서 갑신정변이 됐다면 온건 개혁파에 의해서 가보개혁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익현이 나오는데요. 이 최익현은 1906년까지 삽니다. 1906년에 경읍에서 의병활동을 일으키죠. 의병활동을 일으킨 장소가 경읍의 무성소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본 대마도로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딱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곱게 보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공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농민들의 공기는 많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는 19세기 농민 공기를 나타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지역 간의 연결성이 없었던 거죠. 투자를 통해서라지만 자신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게 바로 19세기 농민 공기의 실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학이라는 조직의 사상과 그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동학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백성들을 못 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농민을. 하지만 그때 당시 사실은 이 조병갑은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에 불명예가 있습니다. 사발은 국 대접을 얘기를 하고 통문을 이제 돌려가면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발을 딱 엎어서 누가 주문을 했나 알 수 없게 적혀져 있는 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이 문서는 계산년인 1893년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발견은 1968년에 발견이 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계기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20명이 거사게 얘기했던 게 바로 4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전주 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향할 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 경은 지금의 서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 확정에 의해서 났다 했지만 서울까지 직향하자는 것은 그때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조선의 필연성에서 왔다는 것을 바로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에이 참 잘 잤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 아주 백성이 한 사람이나 남아있고 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리가 나서라도 내 딸 아들만 한번 평등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농민의 바람이 함께 담겨져 있는 문서가 사발풍문이라는 문서인데요. 이제 송씨 후손분이 기념재단에 기탁을 해서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문서인데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군수가 공석이니까 발령을 내고 6명의 군수를 발령이 내지만 한 명이 못 발령입니다. 부분의 지형을 보면 내장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정읍천이고 이게 이제 동진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석보가 있었던 곳이네요. 여기 지도도 이 고부군의 모습인데 만석보가 있었던 지역은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은 이제 조창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보관했던 장소. 여기가 동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강은
우리가 보통 강 이름을 지을 때는 가장 하류 지역에 이름을 지명을 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동진강은 부안에 가면 동진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흘러가서 이제 동진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시작해서 전라북도에서 끝나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진강과 망정강. 황토현 정상에는 광군이 있었고 농민들이 세 개의 부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광군하고 보부상은 합세를 합니다. 여기서 회색이 바로 보부상인데요. 이 광군을 딱 봤을 때 딱 보면은 농민들은 오합지졸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때 당시 전투에서 지고 나서 죽은 이 광군의 신체를 보니까 굉장히 여기까지 오면서 수탈했던 물건들이 많이 나왔을 정도로 농민들은 오합지졸로 판단했던 거고, 이 농민들은 사실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뭐 평등한 세상보다 먼저 앞선 게 밥그릇을 지키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토에서 처음으로 승리하면서 이런 사기라든가 세력을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태라는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각장입니다. 이 쇼케이스만한 정도입니다. 장태를 만들어서 속에 지푸라기를 꽉 채웁니다. 광군에게 굴리면 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당성 황룡 전투에서는 광군이 아니라 공군과 싸우게 되는데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장태라고 할 수 있고요. 황룡 전투를 승리하면서 농민들은 전주성까지 한편 승리 한 달 만에 함락을 하게 됩니다. 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며칠 후에 일본 군대가 들어오죠. 이 두 나라 사이에는 텐진 조약이라고 해서 동시 출동권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사실 속셈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농민들은 외세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휴전 협약을 맺게 되는 게 전주 화약입니다. 전주에서 화합의 약속을 맺었다. 전주 화약을 맺은 배경이 첫 번째가 우리 안 싸울 테니까 너는 물러가라.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바쁜 농번기철이기도 하고 농민들은 그 화약을 맺으면서 요구 사항을 들게 되는데 바로 그게 폐정 계약안입니다. 폐정 계약안은 원래 27개 조항을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2개 조항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전라 감영에서 관할했던 지역은 지금의 논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 56개 군현을 관할을 해서 53개 요새가 설치가 되면서 좀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하고자 했던 큰 성과가 집광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표적인 전라감영에 있는 선화당에서 김봉준 장군과 전라감사 김학진과 같은 장소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행정이라든가 정치를 하게 돼서 최초의 지방자치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특색을 갖고 있던 거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대륙을 진출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독파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동아시아 주도 세력이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 군대가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게틀리 기관총이에요.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쏜다. 이거 회전포라고 하는 이게 군장 흑백거래요. 일본 군인도 한 명이 사실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600m 앞에서 쏘고 나서 물론 이제 유쾌함을 느꼈다. 이 우금지 전투를 표현할 때 시산혈회라고 표현합니다. 시체는 산을 잃었고 생물은 바닥을 걷고. 우금지 전투 뒤에 가면은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탑은 농민들이 사실은 고개를 못 넘어가요. 하지만 6년 후에 기념탑이 세워지면서 여기 지금 농민의 바램을 담아서 이게 너머에 기념탑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산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은 1년 만에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사부사 이재관이 농민분들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게 바로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20인을 지도자들도 함께 했다는 게 바로 이런 문서를 통해서 정봉준 장군의 이 모습이 이제 순창 피놀에서 잡혀서 일본 영사관에서 신문을 받고 우리나라 법무학으로 갈 때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법무학으로 회부가 된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일본인 사진기자 무라카미 텐신이라는 사진기자 허락을 받고 찍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한 장 남은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인이었는데 가마를 타고 가고 있는 얘는 순창에서 잡힐 때 다리도 다치기도 했고 고문이 워낙 많이 다녀서 강에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라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눈빛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봉준 장군 별명 다 아시죠? 녹두장군. 키가 5척이라서 1m 50cm 전에 아주 작은 키지만 우리가 콩 중에서 가장 작은 콩이 바로 녹두라는 콩이죠. 녹두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전봉준 장군도
키는 작지만 녹두처럼 단단하고 총명해서 바로 이 녹두 장군이라는 별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발견되어 있는 시인데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표현할 때 그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들 민주주의 다 말씀 많이 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 같아요. 저희는 원하고 있지만 어려운 게 바로 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서 생각해 보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1894년에 일어났고 그 거대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에 임했을까?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간에 대한 예의, 또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의 문제,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정신이 전봉준 장군의 정신에 있었다고 우리가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나갔다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국민군을 토벌한 홍계은과 전봉준 사이에 협약을 맺은 거죠. 협약의 내용은 전주성을 농민군이 내어주는 대신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철수하도록 조선 정부에 명분을 준 거잖아요.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운명이 파괴되지 않게 공동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너한테 피해를 직접적 피해가 아닌데 왜 기패 왜 이런 큰 사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일신의 해를 위해서 기포하는 것이 어찌 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인민이 원통하고 탄식하는 고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인여천의 정신이고 유무상자의 정신이고 왜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 큰 사건을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그것은 민주적인 개혁, 민족의 단결, 평화적 통일 이런 개념들과 등치할 수 있는 거죠. 제폭 구미,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단파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의 가치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렇게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김진수 씨. 김토현에서 농민군이 승리한 곳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길이 황토현 고갯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이라는 말은 고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이 황토현이 현이라는 게 일본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황토제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이 황토현이 위치가 어딘지 여기가 지금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과정을 대략 유추해 보면 당시의 농민군들은 이미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그래서 농민군이 여기에 미리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군에게 허술하게 보여서 관군이 공격하도록 유인을 하고 그걸 역으로 쳐서 농민군이 관군을 격퇴했다. 지금 이 탑은 199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가 재건회의 최고 의장이었었고 대통령이 출마해서 이 탑이 세워진 뒤에 일주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이 탑을 왜 박정희가 세웠을까? 그리고 그 탑 개막식에 와서 커팅을 했어요. 대폭 구민, 보국 안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핵심적인 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폭구미는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그다음에 보국안미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 저희가 이제 요 10만 평이 큰 땅에다가 기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처음에 승인을 해줬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냐 생각이란 말은 함부로 안 하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아버지가 대신 죽고 아들이 남아서 그 밤을 이어오는 그런 경우. 태안에 이제 태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학에 참여하고 무슨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태안의 경우에는 그 홍성 가까운 홍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서 인민군과 관계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있는데 전세를 따지면 국민군이 이게 가망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된 상황이니까 태안에 있는 사람이 전투하기 전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가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가면 내가 살아올 수 없으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라. 당시엔 총알 같은 것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총 쏴서 죽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요즘 막 잔인하게 분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는 유지기를 씌워요. 그리고 당시에 토벌할 시기가 11월, 12월 이때잖아요. 논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말뚝을 세워 죽일 사람들 말뚝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놓고 밑에다가 집단을 놓고 태우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우리가 그 독립운동에 일을 한 후손들은 다 못 살고 힘겹게 살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은 1년밖에 안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결과는 그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지키면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재산도 다 다른 사람들 뺏어갔거나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안 오면 되니까 두개 다 가버려요. 현충사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고민 없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죠. 이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잘 안 맞잖아요. 이사는 그래도 나름의 좀 가치와 의미를 전봉준 장군이 추구한 어떤 가치를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 좀 아쉬운 것들은 요 밑에 내용들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죠. 친일 작가 김경승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친일 성향이 있는데 여러 조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초기에 만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되니까 동학혁명의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없이 자기가 만들 그런 방식대로 기념물을 만드니까 이렇게 좀 조악한 우리가
와서 느끼고 어떤 그 전봉준 장군의 정신, 공안운영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구현이 안 된 거죠. 이 그림에 농악 관련 이미지나 상징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미지고 이게 그 기록화 원본이에요. 원본. 근데 뭐 저기가 백산이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은 한 사람에 따라서 하면 돼요. 3월 봉기예요. 3월 봉기.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과 농민군이 처음 봉기한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그림, 역사 그림을 수송하고 이제 집감소 시기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중간에 선화당이라고 돼 있고 여기 도집감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는 으뜸 그런 뜻이에요. 맛 가장 큰 집감소다. 그러니까 전라 당시의 기록에 전라 좌우 대도소를 선화당에 설치했다. 이런 그 기록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기록을 기록화했는데 아쉬운 것은 전봉준 장군이 양반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말을 탔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아마 여기 뭐 식량이랑 이런 것들을 삼례에 모여가지고 수집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나름대로 표현하고 것 같아요. 요금치인데 많은 농민분들이 죽거나 이렇게 된 상황인데 요 요금치 패배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지 정화 이런 게 있잖아요. 정화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정화. 성장교육 때. 그 뒤에 막 부시고 빼부시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정도만 했지 옛날에는 부셨어요. 이제 부셔가지고 여러 차례 교체한 거예요. 교체한 거. 알고 참 네, 사람들이 기분 참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 땅은 전두환이 해줬어요. 이제 보라는 것은 그 모내기를 할 때 또는 이제 그 이후에도 쓰지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처럼 강이 흐르는데 중간에 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만석보라고 하는 것은 2만 만자에다가 돌석자인데 이제 돌석자는 섬이라는 한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량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한가만이 뭐 대략 그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완석을 생산할 수 있는 도다 그런 의미인데 결과적으로는 완석이나 되는 500m 재산을 수탈했다. 조병갑의 수탈의 양상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인의 아버지가 태인 현감을 했는데 태인 현감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고기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공덕비를 세운 그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불효는 효도하지 않았다. 불목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았다. 이런 항목으로 잡아들여서 풀어줄 때 바꿔 풀어주는 그런 양상, 여러 가지의 수탈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생산을 하고 생산의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광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떤 분노나 이런 게 섞여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래 그가 여기 있었어요. 광산들하고 구고 이 자리에 이 비석이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다시 우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고부 관아에다가 진정하고 전라 가명에다가 진정하고 이거 필요 없다 또는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걸 좀 제고해라 해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이 묵살된 거죠. 오히려 묵살되고 이 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에다 내고 또 여기에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한 양을 2배로 강탈당한 2배로 강탈당하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이 만석고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여기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를 기념해야 될까요? 여기를 기념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근데 지금 기념이 여기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쭉 올라와서 그 비석의 옆으로가 요 만석고 자리예요. 이 뚝은 1930년대에 일제 쌓은 거니까 이것은 없었던 거죠. 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된 기록이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넓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그 백산을 가지 못했는데 저기가 백산이에요. 저기가 백산이에요. 저 산이 정읍, 고창, 태인, 김제, 부안 모든 지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때는 이 농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의 도구이고 생산하는 활동의 핵심이 되는데 이 넓은 들판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왜 다른 지역이 아닌 고부와 인근 지역에서 일어났을까? 그것은 여기 사람들은 땅도 넓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많이 뺏어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해서 일정한 제도와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면 거기 나머지 갖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7할에 가까운 세금을 걷어가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거기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인데 이게 전라북도로 쓰지 못하는 게 그 장소를 특정하거든요. 그 특정은 저희가 특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다 뭔가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식은 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뚝 저쪽에 보면 물이 빠지면 그 목책이 이렇게 사방 방자형으로 있어요. 4개씩. 이게 뚝이 없었고. 이 뚝은 일제 때 만들어졌어요. 30년 전. 그럼 이게 더 낮았다는 훨씬 낮았죠. 15년 전에 그 뒤로 17년이 된 거죠. 공부를 한 거죠. 기념물로 등록된 거 이게? 근데 이 언제 기념물로 2000년이구만.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만석도 왔는데 저거 가지고 얘기하는 네, 그게 백산이죠. 여기서 보기 높네. 거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 너무 언덕도 아니죠. 그쪽 계단 몇 개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산쪽에서 봤으니까. 흰옷을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림 앉으면 백산이고 서면 tuk산 대나무를 들었으니까. 여기 없어요. 공무를 대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데 뭐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부터 하도 반대적으로 물을 막아서 물의 부피에 따라서 물을 조금 거기는 안성부라고 하는 원래 당근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훈장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훈장을 하신 거예요. 여기 설명 드릴게요. 여기 정읍 전봉준 유적 이렇게 공식 명칭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전봉준 고택 그렇게 있었고 1880년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쪽에 와서 하고 하는 일은 아까 훈장도 하고 또뭐 풍수도 보고 그 배울 때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권창혁이 가끔 봐주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그 석지 마을에 박문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가까이 왔다 갔다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사설을 배울 때는 아까 이평면 그 말목장터에 아마 전봉준보다 더 이제 학문 수준이 높은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70년대에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그 1894년 그때 불탔어요. 불타서 없어졌고 그것을 이제 추정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원래 생각에서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실천해서 서울을 점령하고 성공했다면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됐을까.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전봉준 장군은 예를 들어 이제 체포가 돼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차명을 시키는 거잖아요. 목을 쳐서 죽이는 거죠. 전봉준 장군은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조선 정권을 고종을 볼모로 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결과로 저기를 갑오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조선의 조직과 내용들이 바뀌었죠. 바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는데 공초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봉준의 생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대원군과 관련해서는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남아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왜 일으켰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전봉준 장군은 1895년 4월 24일 새벽 2시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장소는 그동안에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몇 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옥서였고 그것이 나중에 감옥서, 그다음에 좌감옥, 우감옥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교수형 시설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전봉준 장군의 그런데 시신은 못 찾았어요. 가보년에 1894년 가보년이 아니라 1954년 가보년에 천안전시 문중에서 이 비석을 세웠어요. 근데 이 비석이 나름 아까 그 기념탑은 정부와 관련된 거였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한 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국 문양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깊게 파인 것을 뭐 비석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이게 나름 의미가 표현을 한 것이다. 역동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가보, 민주라는 말을 썼잖아요. 쉽게 의미를 대단히 높이 평가해서 민주, 창의통수, 천안, 전공, 봉준, 지산 이렇게 비석을 세웠어요.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작은 비석이지만 세워졌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석을 만든 그 재질은 잡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잡석. 정읍시 문화유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요 재질을 저긴데 결과적으로 색깔이 잡석인데 색깔이 무슨 색이랑 닮았어요? 녹두색이랑 닮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녹두색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나름의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묻다 보니까 이렇게 녹두색으로 해서 이 비석 자체도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유적이 유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있어서 그 소나무가 이것이 어울려서 전봉준 장군의 어떤 느낌을 마지막 느낌 또는 여러 가지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념을 해서 여러 조형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좀 난삽해진 느낌이 좀. 하여튼 전봉준 장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도 시신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 비석 하나로 전봉준 장군의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공감해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사발통문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가 보면 신중인데 여기에서 이 마을에서 사발통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만든 터는 사선으로 45도 방향으로 된 기와집이 있거든요. 여기다 차 타고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비닐하우스 뒤쪽 그 집터 거기가 사발통문이 만들어진 집터예요. 비닐하우스 그 뒤에 비닐하우스도 비닐하우스 건너네요. 네. 하여튼 그 집. 네. 내용이 1893년 11월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사발통문을 만들어서 사방에 통문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는 거잖아요. 알려서 뭘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죠. 여기에 사발을 놓고 이게 주동자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그 집터가 순두의 집이에요. 사발통문이 만들어진 집터의 주인. 그래서 여기에 20명이 지금 그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게 요 네 가지. 구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후수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사. 이 말은 무장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맨손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해서 공격을 하겠다. 군수에게 아유, 이게 아첨하다는 뜻이에요. 아유하여 인민은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인민을 침탈하는 관리를 징계하는 건데 격징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쓰겠죠. 그 다음에 전주영을 함락하고 전주영은 전주를 말하는 전주고 그 다음에 경사는 서울이에요. 서울경 경사로 직행할사. 그 말은 지금 1차적으로 조병갑을 끝장내고 그 무기를 무장을 하고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목표는 서울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93년에 세웠으니까 이후에 전개되는 계획은 이미 전봉준의 머릿속에는 그런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사발통문이 만약에
진짜의 원본이었다면 복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위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20명 중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같이 있어요. 좀 이렇게 뭔가 그 유교 가랑의 우리가 사라진 전통 사회에서 그렇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들과 손자가 같은